사주이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역학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던지 간에 꼭 기반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벨소리가 울리자 오태식이 전화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벨소리가 뭔지도 알고 전화가 뭔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고도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세시대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면 전화는커녕 벨소리도 모르기 때문에 장면을 떠올릴 수가 없고 부연 설명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는 어떻게 생겼고 뭐 하는 물건이고 벨소리는 뚜루루루 울리는데 이 소리가 전화가 왔다는 신호다.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말하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고서를 읽을 때도 기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중세인이 현대소설을 읽었을 때 부연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중세인이 현대의 상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중세시대의 상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서를 읽을 때는 주석 같은 부연 설명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대소설은 현대인이 읽는 걸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상식은 굳이 묘사하거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고서 또한 중세시대 사람들이 읽는 걸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중세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상식은 그냥 생략해뒀기 때문에 현대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좌양우음이 있는데요. 현대인 중에 좌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음양도 대충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시죠? 양은 발산이고 음은 수렴이잖아요. 그런데 좌우와 음양을 결합한 좌양우음은 현대인과 중세인이 이해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원이 하나 있으면은 현대인은 위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세인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현대인처럼 비견을 위에다 두면 비견이 생하고 극하는 발산하는 게 오른쪽이 되죠. 반대로 중세인처럼 일간을 아래에다 두면은 일간의 생극이 발산하는 방향이 왼쪽이 됩니다. 즉 현대인 친화적으로 바뀌어버린 이 그림에서는 좌양우음이 안 되고 원래 중세인이 쓰던 그림에서만 좌양우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와 우의 개념을 살짝만 바꿔주면 두 그림 모두 좌양우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역학에서는 시계 방향이 양이고 반시계 방향이 음이라고 했죠. 시계 방향이면 이쪽이고 중세인의 기준으로도 시계 방향이면 발산이죠. 그리고 현대인을 기준으로도 시계 방향이면은 발산입니다. 반대로 중세인 기준에서 수렴은 반시계 방향 쪽에 있죠. 마찬가지로 현대인을 기준으로도 수렴은 반시계 방향 쪽에 있습니다. 즉 좌양우음에서 좌는 시계 방향 쪽으로 가까운 쪽을 말하는 것이고 우는 반시계 방향 쪽으로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아래에 두든지 위에 두든지 시계 방향 쪽은 일간으로부터 발산하고 반시계 방향 쪽은 일간으로 수렴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좌양우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책을 읽다 보면은 정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라고 써 있는데 수렴이라고 이해하거나 우라고 써 있는데 발산이라고 이해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고서들을 읽다 보면은 뭐야 이 고서랑 저 고서는 반대로 말하네. 그럼 어느 고서가 정답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는 똑같은 걸 말하는 거라서 둘 다 정답인데도요. 아무튼 유튜브 강의는 여러분들께 익숙한 일간이 위에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발산과 수렴의 방향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뭐가 발산하고 뭐가 수렴하는 걸까요? 아주 극소수긴 한데 간혹 독학하신 분들 중에서 관성과 인성이 일간보다 전에 있다고 과거라고 하고 식신과 재성은 일간보다 다음에 있다고 미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비겁은 현재래요. 그 말은 이 오행상생상극도가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로 시간이에요? 원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미래 과거가 있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생관이면은 미래가 과거를 생하는 건가요? 그렇게는 말이 안 되죠. 이 그림 전체가 전부 다 현재입니다. 역학에서는 시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변화를 다루는 거예요. 시간과 변화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 갑자일이나 이번 갑자일이나 다음 갑자일이나 똑같은 갑자일이라는 운세가 닥쳐오죠. 그래서 시간이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인성은 생각이고 식신은 표현이래요. 나한테 정보가 들어왔다가 정보가 나간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개념은 맞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것도 인비식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천간이 뭡니까?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양기운, 음기운,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인풋은 일간으로 기운이 들어오고 아웃풋은 일간으로부터 기운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주를 해석하실 때
기운 이외의 것들을 넣으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뭐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는 비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 기운은 아니고 당연히 물질적인 것도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비견생 식신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를 살리는 거고요. 비견극 편재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기를 누르는 거고요. 편관극 비견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의 기를 누른다는 거고요. 편인생 비견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의 기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은 없어요. 생은 기를 살리는 작용이고 극은 기를 죽이는 작용입니다. 생극의 모든 해석이나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응용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생극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반 지식을 하나 더 배워가셔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은 오행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는 오행만 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화, 토, 금, 수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음양 오행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겁이 식상을 생한다거나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거나 관성이 비겁을 극한다거나 인성이 비겁을 생한다는 것도 해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화살표들이 사실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화살표들을 분리해 볼 거예요. 분리하면 이렇게 총 20개의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때 파란색 생 화살표가 오각형이 2개니까 생이 총 10개고 빨간색 극 화살표 별 모양이 2개가 있으니까 극이 총 10개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10천간의 10과 같은 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10개씩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주를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 화살표가 20개가 아니라 총 40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무토가 경금만 생하고 신금은 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무토가 임수만 극하고 개수는 극하지 못해요. 나머지도 이 그림대로예요. 그리고 십신으로 따져도 비견은 식신만 생하고 상관은 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겁재도 상관만 생하고 식신은 생하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생의 정의가 십천간에서 시계 방향으로 2칸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간부터 볼게요. 갑에서 2칸 가면 병이고 병에서 2칸 가면 무고 무에서 2칸 가면 경이고 경에서 2칸 가면 임이고 임에서 다시 2칸 가면 갑이죠. 그럼 갑병무경임이 무한히 반복되는 양간의 상생순환군이 만들어지고 음간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음간도 을에서 2칸 가면 정이고 정에서 2칸 가면 기고 기에서 2칸 가면 신이고 신에서 2칸 가면 개고 다시 개에서 2칸 가면 을이 나오죠. 그렇게 을정기신계가 무한히 반복되는 음간 상생순환군이 만들어집니다. 양간은 절대 만나지 않죠. 극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십천간에서 시계 방향으로 4칸 전진하는 것인데요. 제가 일전에 토가 가운데 오게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극갑, 갑극무, 무극임, 임극병, 병극경 이렇게 별 모양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양간의 상극순환군이 완성되고요. 음간도 마찬가지로 신극을, 을극기, 기극개, 개극정, 정극신 이렇게 별 모양으로 무한히 순환하는 음간의 상극순환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10을 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5잖아요. 즉 오행이 2세트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오행 상생상극이라는 표현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옛날 고서에 보시면은 음양의 생극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이 음간이 양간한테 생하거나 극하거나 양간이 음간한테 생하거나 극한다는 뜻이 아니고 음간끼리만 생극을 하고 양간끼리만 생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애초에 천간이 왜 음양으로 나뉘어졌겠어요? 양간은 순행으로 홀수번째에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고 음간은 순행했을 때 짝수번째에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죠. 양이 홀수고 음이 짝수라는 게 그냥 이거예요. 2칸씩 가던 4칸씩 가던 6칸씩 가던 8칸씩 가던 10칸씩 가던 짝수 칸을 이동하면은 항상 양간끼리만 만나거나 음간끼리만 만나게 되죠. 아직 배우려면 멀었지만 지지에서 삼합도 4칸 전진한다는 뜻이죠. 해부터 자축, 인묘가 4칸이고 묘부터 진사, 오미가 4칸이고 미부터 신유, 술, 해가 4칸이라서 해묘미, 삼합이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때 4칸이라는 법칙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해인미나 해진미를 삼합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해묘미만 삼합이죠. 왜냐하면 해인미, 해진미는 4칸 순행이 아니니까.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였죠? 고서를 읽을 때 필요한 기반 지식이었죠? 즉 고서의 저자나 독자는 음과 양이 구분되는 2세트라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들을 글로 풀어서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중국인들 글 쓸 때 특징이 뭐예요? 네 글자로 운율 맞추는 거죠. 운율을 왜 맞추는 거냐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되게 비쌌습니다. 뭐 종이 한 장에 뭐 10,000원, 뭐 10만 원씩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물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에는 뭐 프린터기도 없으니까 책을 하나 만들려면은 사람 일일이 다 받아 적어서 썼어야 됐고요. 그러려면 막 먹도 갈아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또 그렇게 책을 만든다고 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읽을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 글을 못 읽어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소년들이 책을 쓸 때 운율을 맞춰서 노래나 챈트 같은 걸로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천자문 어떻게 외웁니까?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 황 이렇게 외우잖아요. 후크송처럼 노래로 외우면은 쉽기 때문에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세한 묘사나 설명이 좀 힘들죠. 구체적인 설명은 문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고서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십신생극론과 관련된 작용들의 용어가 네 글자로 운율이 맞춰져 있는데요. 거기에 생략된 기반 지식이 음간끼리 생극하고 양간끼리 생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용어들을 살펴봅시다. 자, 식상의 생부터 볼 건데요. 식신생제는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는 뜻이고요. 상관생제는 상관이 정제를 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음간끼리 양간끼리 생극한다는 기반 지식이 없는 현대인이 고서를 읽었을 때는 식신이 정제도 생하고 상관이 편제도 생한다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제 극을 봅시다. 극은 확실히 용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식신제살은 식신이 편관을 극한다는 말이고 상관견관은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편관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정관은 살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리고 관과 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식신제관이나 상관제살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이걸 그대로 천간으로 바꾸면은 제가 아까 무토일간을 예시로 띄워놨었거든요. 그러면은 무토의 식신이면은 토생금에서 경금이니까 경금이 극하는 거는 간목이 되죠. 즉 경극 간만 되는 거고 무토일간의 겁재면은 기토고 기토가 생하는 거는 토생금이니까 신금이고 신금이 극하는 거는 을목이죠. 즉 신극을만 됩니다. 제가 아까 관살이 교차된 그런 용어는 없다고 했듯이 똑같이 신금과 경금이 교차되어 있는 용어는 없어요. 그런 작용도 없고요. 즉 경극을과 신극갑은 없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재생살이라는 거는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재생관이라는 거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제가 편관을 생하거나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애초에 화살표가 안 이어지죠. 그리고 재극이는 용어를 분리해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도 음간끼리 양간끼리만 생극을 한다는 기반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제가 어떤 인을 극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편제는 편인만 극하고요. 정제는 정인만 극합니다. 근데 고서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서 대부분은 정제극 정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제 정인은 둘 다 길신인데 길신이 길신을 다치게 해서 안 좋다는 코멘트가 좀 많고요. 편제 편인은 둘 다 흉신이라서 편인이 다쳐도 좋았다는 코멘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옛날에는 종이가 많이 비쌌어서 지금처럼 뭐 블로그에 글 쓰듯이 막 주저리 다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이사항만 코멘트로 짧게 적어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둘째로 아직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요. 고서에 나오는 명식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관대작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정인 이상에서 뭐 승진을 못했다 이런 코멘트가 많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어요. 현대처럼.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요.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이런 개념들은 1900년대쯤에 서양 심리학에서 아마 발달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나 우울증인가 봐 하면서 우울한 현상이 증폭되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두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틀 안에 갇히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죠. 현대에서는 자존감이 좀 낮아질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언어 때문에 옛날에는 붙잡힐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편제극 편인이 조금 중요해졌어요. 원래 편인이 비견을 생하잖아요. 비견인 내가 편인한테 생을 받으면 즉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거나 위로해주면 기가 살아나겠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기가 쉽죠. 차차 설명하고요. 살인상생은 말 그대로 편관이 편인을 생한다는 뜻이고요. 관인상생도 말 그대로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는 뜻입니다. 편관이 정인을 생하거나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로 넘기고요. 편관이 비견을 극하고 정관이 겁재를 극하고요. 반대로 편관이 겁재를 극하거나 정관이 비견을 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히 편관을 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만약에 정관이 비견을 극했다면은 편관극 비견이나 정관극 비견이나 해석이 똑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석이 한참 다르잖아요. 사주에 정관 많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보수적이라고 하고, 편관 많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예민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도권을 잘 못 쥐고 기가 죽어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보수적인 거랑 기가 죽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음간 양간의 차이도 아니죠. 만약에 일간이 양일간이면 편관도 양간이고 정관은 음간이 되고, 만약에 일간이 음간이면은 편관도 음간이 되고 정관은 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양의 차이도 아니죠. 일단 넘어가고요. 편인은 비견만 생하고요. 정인은 겁재만 생합니다. 편인이 겁재를 생하거나 정인이 비견을 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고서에 보시면은 인수의 생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정인생 겁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사주 원국에 겁재가 없는데도 정인생 겁재라는 작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사주 명식에 그 정인이 일간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비견과 겁재는 굉장히 특수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주 원국에 겁재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봐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요. 편인 도식도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말이고, 상관폐인도 정인이 상관을 극한다는 말이에요. 고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정관이 최고로 좋은 십신이었거든요.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정관을 공격하는 상관이 있으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상관을 흉신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폐인이라는 거는 상관이 원래 흉신인데 정인의 제어를 받아서 그나마 좀 낫게 됐다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다 극하거나 생하는 쪽이 앞에 있는데 상관폐임만 거꾸로 가 있죠. 초보자분들이 가끔 이거 보고 상관이 정인을 극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정인이 상관을 눌러준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인이 상관을 극하거나 정인이 식신을 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인 도식이라는 말은 없죠. 늘 편인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의 생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이 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육신론에서 일간이 갑병 무경임 양간인 남자를 기준으로 정인이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아들이 되죠. 만약에 무토일간이면은 정인이 정화가 되죠. 화생토 해주고 음양이 다른 거니까요. 반대로 여기 있던 정화가 일간이라면은 정화의 상관은 뭐예요? 화생토 하면서 음양이 다른 거니까 무토가 되죠. 이런 거를 정인상관 관계라고 하는데 나중에 진행하고요. 그래서 육칠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인이 어머니인데 비견인 나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글자로 쓰면은 날생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극하는 것도 날생자를 쓰잖아요. 기를 살리는 것도 날생자를 쓰고 출산하는 것도 날생자를 쓰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된 책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칭찬하는 거랑 출산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십신은 오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고요. 육치는 오운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건 나중에 오운육기 이론을 또 따로 배우시면은 그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거를 혼동해서 섞어 쓰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비견은 식신만 생하고 겁재는 상관만 생하고요. 비견이 상관을 생하거나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비견은 편재만 극하고 겁재는 정재만 극하고, 비견이 정재를 극하거나 겁재가 편재를 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겁자가 쓰인 이유가 옛날에는 정재가 길신이었고 편재는 흉신이었죠. 그러니까 흉신 극하면 좋은 거니까 따로 뭐 용어를 안 만들고, 정재는 극을 당하면 안 좋은 거니까 여기다가 겁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상관도 지금 정관이 좋은 거니까 상관이라고 붙여놓은 거고요. 뭐 책이든 인터넷이 됐든 오행상생을 배우셨을 텐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아니면 뭐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런 공식은 사주를 맨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냥 오행의 관계를 쉽게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실제로 목생화라는 거를 현장에서 쓰진 않고요. 갑생병이나 을생정만 쓰이죠.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표도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십신을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이잖아요. 자, 아까 상관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상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른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생하고 극한다는 말은 오행으로만 따졌을 때 생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생극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신이라는 상대좌표를 쉽게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인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간이 식신도 생하고 상관도 생하는구나, 아니면 일간이 편재도 극하고 정재도 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맨 처음에 독학하실 때 생은 천간에서 두 칸 전진이고 극은 네 칸 전진이다 라는 기초를 안 배우고 독학을 하시니까 이 표에서도 좀 오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좀 픽셀이 깨졌는데 일단 아무 만세력이나 하나 키셔서 양일간인 명식을 하나 띄워보세요. 무토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연운의 천간에 붙은 십신을 한번 보세요.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음일간인 명식을 하나 띄워서 연운의 천간에 붙은 십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겁재비견, 상관식신, 정재편재,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편정편정이고 여기는 정편정편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간의 음양이 다르니까 상대 좌표인 십신이 전체가 뒤집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토일간이면은 무토 다음에 바로 기토가 나오니까 피견 다음에 겁재가 나오는 거고, 기토일간이면은 기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까지 와야 겁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겁재 비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십신 공부하거나 외울 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이렇게 외우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명리학 자체가 양일간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남자가 만든 학문이잖아요. 또 고관대작에 오를 수 있는 남자를 위해서 쓰였었고요. 그래서 아마 서자평도 사실 양일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재미난 추측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재반사항을 모르면은 여자 사주를 해석할 때 좀 오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이제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 제가 지금 숫자를 따로 안 써왔는데 명리학이 발전할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에 도입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신의 기준이 되는 비견에 무조건 숫자 1이 붙어요. 여기가 무조건 첫 번째 천간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고요. 이때 양일간인 사주인 사람이나 음일간인 사주인 사람이나 1, 3, 5, 7, 9번째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일간에서 1비견, 3식신, 5편재, 7편관, 9편인이죠. 음일간에서도 1비견, 3식신, 5편재, 7편관, 9편인입니다. 그래서 7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양일간이든 음일간이든 7번째는 편관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비견군과 겁재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요. 비견군은 여기 빨간색, 비견,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겁재군은 여기 파란색,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정인입니다. 비견군, 겁재군이라는 용어는 고서에는 없고요. 저희 학당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때 빨간색 비견군은 홀수니까 통일이 되어 있고, 파란색 겁재군은 짝수니까 음으로 분열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양일간의 겁재는 비견보다 시계 방향 쪽에 있고요. 음일간의 겁재는 비견보다 반시계 방향 쪽에 있죠. 즉 양은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음은 반시계 방향으로 역행합니다. 지금 겁재만 이런 게 아니고요. 나머지 겁재군이 다 그렇죠. 자, 겁재군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십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죠. 즉 편정, 편정이죠.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양일간의 십신 순서가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면은 십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견 다음에 상관, 식신,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마지막에 겁재가 나오죠. 즉 반시계 방향으로 역행했으니까 음일간의 십신 순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편, 정편이죠. 물론 지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살짝 틀린 설명이라는 거를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 강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생극을 하는 천간의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십신이라는 상대 좌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안 달려졌으면은 그냥 편하게 절대좌표 하나만 썼으면 됐겠죠. 아까 천간에서 두 칸 전진, 네 칸 전진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십신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견에서 두 칸 가면 식신이니까 비견생 식신 맞고요. 비견에서 네 칸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편재니까 비견극 편재 맞죠. 음일간에서도 빨간색은 통일이니까 똑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면은 비견에서 2칸 가면 식신이니까 비견생 식신 맞고요. 비견에서 하나, 둘, 셋, 4칸 가면은 비견극 편제가 맞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의 주장처럼 뭐 비견이 상관을 생할 수가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양일간의 상관 몇 칸 차이예요? 1칸, 2칸, 3칸 차이죠. 음일간에서는 상관 몇 칸 차이예요? 1칸 차이죠. 그럼 벌써 어긋났네요. 겁재군이 상대좌표니까 이게 당연히 어긋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관이 비견을 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양일간에서는 정관에서 비견까지 1칸, 2칸, 3칸이 되고 음일간에서는 어때요? 정관이 여기 있으니까 1칸, 2칸, 3칸, 4칸, 5칸이 되죠. 이러니까 또 벌써 어긋났잖아요. 반면에 편관극 비견은 항상 하나, 둘, 셋, 4칸 하나, 둘, 셋, 4칸 계속 4칸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할 설명도 약간 틀린 설명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대대작용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어쨌거나 방금 정관극 비견이 음일간에서 5칸이라고 했는데 5칸 전지는 사실 다른 작용이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죠? 천간합이라고 하죠. 여기 그냥 무토일간이라고 하면은 무기경신임계니까 무계합이라고 하고 계수에서도 5칸 가면 뭐예요? 여기가 계니까 갑을병정 무니까 무계합이죠. 그러니까 무토가 5칸 가서 계수를 합하는 거랑 계수가 5칸 가서 합하는 거를 합쳐서 무계합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무계상합인데 그걸 줄여서 무계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십신으로 보면은 양일간의 비견이랑 마주보는 거는 정제고 음일간의 비견이 마주보는 거는 정관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무일간, 계일간이라고 해도 무토일간은 정제랑 합하고 기토일간은 똑같이 무계인데 정관이랑 합하게 되죠. 그 이유는 십신이 상대좌표라서 일간의 음양에 따라서 십신이 달라졌으니까. 회전했으니까. 또 아까 제가 상관제살이라는 말은 없다고 했는데 사실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상관합살이라고 하죠. 음일간일 때 상관에서 5칸 가면은 편관이 나오고 편관에서 5칸 가면은 상관이 나오니까 상관이랑 편관이 상합을 하죠. 반대로 양일간에서는 여기서 5칸 빼봐요. 편관에서 하나, 둘, 셋, 넷, 5칸 빼니까 겁재 나오죠. 그래서 겁재가 5칸 가서 편관이랑 합하고 편관도 5칸 가니까 겁재랑 합해서 이거는 겁재합살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더 고급 과정에 가시면 아실 텐데 원래는 합충에 십신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합살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합관이라는 용어는 없죠. 왜 그런 거예요? 합살의 살은 빨간색이니까 기준이 되는 십신이죠. 얘는 항상 7번째 있잖아요. 여기서도 7번째 여기서도 7번째. 그래서 상관합살이나 겁재합살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정관은 어때요? 정관은 파란색이니까 아까 위치가 분열돼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5칸 가면은 정관이니까 정관합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양일간에서는 정관이 식신이랑 마주 보니까 정관합식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편관을 기준으로 편관이 누구랑 합하느냐를 따지는 일이 많고 마찬가지로 비견도 빨간색이니까 비견이 누구랑 합하느냐를 찾는 일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파란색을 기준으로 뭐랑 합하느냐를 찾는 그런 용어는 별로 발달하지 않았죠. 아마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양간끼리만 생각하고 음간끼리만 생각한다는 걸요. 도대체 생은 음양이 달라야 생이 잘 되고 극은 음양이 같아야 극이 잘 된다. 이런 헛소리를 누가 퍼뜨리고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홍국기문의 진생가생 논리를 명리학으로 가져온 걸 거예요. 그런데 홍국기문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학문이고 명리학 고서랑은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2차적인 원인은 인터넷에 써있는 자료가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독학하신 분들이 문제가 됐겠죠. 아무튼 그분들이 극은 음양이 같아야 잘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일간 비견은 오행으로만 따지면 재를 극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랑 합을 하잖아요. 무게 합하고 반대로 음일간 비견은 정관한테 극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천간합이잖아요. 여기도 무게합이고요. 그래서 원래 천간합이니까 극을 안 하니까 왠지 음양간이 같으면 극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론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냥 그게 다 그냥 기초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아무튼 인터넷에서 이제 음간이 양간한테도 생각을 하고 양간이 음간한테도 생각을 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음양 오행이 아니라 오행으로만 사주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딱 오차율이 50%가 되죠. 음양이 곱하기 2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이 총 40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화살표를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20개의 화살표를 만들어서 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는 조금 다른 원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듣는 손님 입장에서 맞는 말이 반이고 틀린 말이 반이니까 반은 맞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오행으로만 봐도 사주가 반은 맞아요. 제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사주를 전혀 못 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 보는 실력을 그림에 비유를 하면은 뱀은 엄청 잘 그리는데 얘랑 지금 비슷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잘 그려놓고 지금 다리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무슨 미술 콘테스트 같은 건데 그림 주제가 뱀이었어요. 근데 뱀의 다리를 그리면은 좀 감점이 되겠죠. 만약에 음간 양간 사이에 생극이 된다고 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이 사족을 그리지 말아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비기가 아니고 오류를 덜어내는 겁니다. 뭘 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과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덜어내기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담 시간은 줄어들고 퀄리티는 훨씬 올라갈 거예요. 사실 사주풀이라는 게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역술가가 몇 마디 안 해도 맞는 말만 하면은 손님 입장에서 사실 틀린 게 없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업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반박이 안 들어오는데 현실에서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음간끼리 양간끼리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법칙이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당신이 그린 말에는 왜 뿔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선생님들이 말에는 원래 뿔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들이 말에 뿔이 왜 없습니까? 당신 바보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독학을 하셔서 그 고서를 좀 잘못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독학해서 잘못 배운 선생한테서 배웠거나 그러신 거겠죠. 애초에 유니콘이 정상이다, 말에 뿔이 달린 게 정상이다 라고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현실에 존재하는 거는 유니콘이 아니고 말이죠. 자, 오늘은 진도에 비해서 약간 어려운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은 1교시 좌양우음은 뭐 기준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근데 우리는 기준을 여기다 두고 쓸 거니까 이 비견을 기준으로 원을 딱 둘로 잘라요. 그랬을 때 시계 방향 쪽이 좌고 발산이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 쪽이 우고 수렴이다. 그리고 2교시는 생극은 기를 살리는 것과 기를 죽이는 것 이외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사주의 해석은 오로지 기운으로만 이해를 해야지 응용이 확실하게 되는 거고 뭐 물질적인 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외운다고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3교시는 조금 길었는데 생극은 음간끼리만 하거나 양간끼리만 한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명리학의 이론 발전사와 함께 관성은 왜 관과 살로 분리됐는가로 시작해서 아까처럼 오행이 두 세트로 구분되는 게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일간을 극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임상에서 왜 그런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지까지도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